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위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문제 사업장에 빠르게 속아내고 경공매를 통해 정리할 계획인데요.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죠. 지난 2022년 하반기였나요? 그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실시했지만 현재 금융권의 이 부동산 PF 대출이 무려 2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총선 이전부터 부동산 PF가 이제 터질 것이다. 예. 그리고 그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이제 규모가 좀 드러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고랜드 사태가 2022년 10월이었습니다. 예. 이걸로 이제 촉발된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점점점 늘어났고요. 이번이 벌써 5번째 대책입니다. 당시에 50조 플러스 알파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놨고요. 지난해 3월과 9월 2차례, 그리고 올해도 3월에 이어서 지금까지 약 94조 원 가량이 확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이 지금 사업성 있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사업 지속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제 지원에 나서겠지만, 그러나 지금 옥석 가리기를 해서 이제 D등급을 받은 4등급으로 이제 추락한 경우에는 경공매를 통해서 옥석 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네. 다음 달부터입니다. 230조 원 규모의 PF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돼서 가능성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한 5조 원 정도, 5조 원 정도 신규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은행과 보험 5개사가, 10개사가 공동 출자라는 방식으로 최초 한 1조 원 정도 공동 투자론을 조성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최대 5조 원까지 투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PF 사업장 어떤 걸 옥석 가리게 할 거냐? 기존에는 사업장의 평가 기준을 3단계에서 예. 앞으로는 4단계로 세분화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뭐 사업을 재구조하거나 매각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좀 솎아내겠다라는 거고요. 예. 이를 위해서 이제 2번 이상, 그동안 이제 2022년부터 계속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 PF 문제를 좀 봉합해 왔는데 2번 이상 만기 연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대주단의 동의 요건도 더 강화될 뿐만이 아니라 만기 연장할 때는 이전에 갚았던 연체 이자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갚게 하겠다,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깜짝 놀랄 만한 게 금융감독 당국이 지난해 말에 밝힌 전체 PF 부실 규모는 135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230조 원으로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네, 늘어났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30조 원의 부동산 PF 가운데에서도 90에서 95%는 정상적인 사업장이다. 여기 자금 좀 경색이 돼 있을 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밝히고 있고, 만에 하나 여기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정말 부실한 대상이 얼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장의 2에서 3%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주셨는데 세부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3단계에서 4단계로 등급을 세분화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부실 우려 사업장에는 어떤 조치, 그럼 경공매 조치가 취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사업성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되는데 그동안은 3단계로 구별해 왔습니다. 뭐냐? 양호하다. 그다음 보통이다. 예. 또 하나가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표현을 써왔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악화가 우려된다라는 이 한 단계를 2단계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상당수 이제 사업 차질이 예상이 되는 단계, 유의 단계를 넣고요. 그리고 최하위 단계, 부실 우려로 사업 진행이 곤란한 단계로 판단되는 거 2개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가 등급이 세분화된 만큼 사업성의 평가 기준도 더 이제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는 뭐 본 PF 중심이냐 아니면은 땅을 이제 사기 전
이제 브릿지론의 중심이 되느냐 이런 게 평가 지표였었는데 이런 이제 본 PF나 사업성보다도 연체를 부도 냈는지 등을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3단계인 유의로 판정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사업성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매각을 매각을 지동할 수도 있고요. 또 최하위 단계, 부실 우려 단계가 되면 이 경우에는 빚잔치를 통해서 부채를 상각하거나 아니면 경매나 공매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특히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본 프로젝트보다는 브릿지론으로 제2 토지를 이제 이 토지 구매 이전에 나타났던 이 여기에는 제2금융권의 대출 빈도도 굉장히 높고 비중도 높고 연체율도 높기 때문에 아마 충당금, 추가 적립금 하는 이 충당금 적립 규모와 더불어서 경공매가 진행되게 되면 자산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의 경우에는 수조 원대 추가 손실이 좀 부족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금감원은 또 7월부터 평가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또 이 평가 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켰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조 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부채 규모가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난 네.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이 135조 원에서 230조 원으로 뛰었느냐? 바로 이제 숨은 PF 부실이라고 하는 PF 부실 이외에도 그동안은 사실 제2금융권이라고 하면 저축은행, 캐피탈, 뭐 이제 이런 토지담보대출과 같은 여러 가지 보증에다가 이번에는 특히나 새마을금고의 공동대출도 구조 대상에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장도 한 3,600여 곳에서 5,000곳 이상으로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가운데도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전체 한 230조 원이 되는 이제 전체 PF 가운데 전체 한 5에서 10% 정도가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4등급인 제일 부실 우려가 되는 것도 한 2에서 3%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23조 원 가량이 사업장이 부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이 가운데 이제 한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230조 원이 2에서 3% 하면 한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경공매 처분이 되기 때문에 자산이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상각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특히 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이 사업장의 대출 비중이 높은 이금융권, 특히나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상당히 추가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떼일 돈에 대비해서 미리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 이들의 영업 실적이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이 추가되는 이 충당금 적립금 부담이 수조 원대 이를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할 대상들은 정리를 하고 반대로 사업성이 입증된 기업들한테는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이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 또 규제랑 충돌하고 원칙을 훼손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율이 된 거예요? 아니면 돼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은행과 보험에서 5조 원을 출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동 출자하는 것 이외에도 문제가 되는 게 이 글로벌 이제 충당금 기준에서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만에 하나 여기에 출자한 금융사에 대한 누가 여기다 5조 원씩 추가로 출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적어도 PF 사업장에 빌려준 돈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꿔준 돈, 정상적인 여신으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특혜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제 기준에 대해서 충당금 예를 들어서 정상적 여신으로 분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게 부당손 PF는 이제 이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성의 원칙 그리고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충당금은 0.85% 1% 미만이 아니라 적어도 한 20% 이상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 은행이나 보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만큼 이게 이제 국제 회계 기준 IFRS의 이제 규정에 어긋난다라는 거고 또 금융사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왜 지금까지도 거의 정상적인 사업장에도 30조 원 플러스 알파에 지금 지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대주단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금융사들을 이제 비틀게 하고 있다라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또 일각에서는 이 부동산 PF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제2금융권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특히 건설사들이 많이 불안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이번 개선 방안으로 해서 뭐 브릿지론이든 뭐 토지담보부 대출이든 그동안 가려져 있던 대출을 전부 다 이제 양성화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자, 저희는 부동산 PF 관련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제2금융권에 타격이 올 것이다. 건설사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였는데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보험 PF보다는 이제 땅 매입하기 직전 이제 이 브릿지론 이제 노출 비중이 높은 대거 정리가 예상되는 이 부실 사업장의 경우에는 뭐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이제 증권사였거든요. 한 신용평가사가 이 스트레스 테스트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부실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따져보니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예상되는 적자액이 3개 업종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적게는 4조 원 업종별로 많게는 5조 원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최소 8조 원에서 13조 원, 13조 8천 원에 달하는 예상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번에 또 이제 새마을금고가 추가가 네, 됐습니다.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증권사나 캐피탈은 그나마 지난해 흑자였어요. 근데 저축은행 적자고요. 새마을금고도 굉장히 상황이 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금융권 가운데서도 지금 저축은행과 그리고 이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상당히 뭐 증자를 수조 원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고금리. 부동산 PF 대출이 10% 두 자릿수 이상의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이걸 버티지 못하는 이금융사 또 이로 인해서 이 건설사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리가 이제 언제 떨어질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더 그럴 것 같고 이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 얘기인데 51주 연속 상승했어요. 1년이 52주니까 거의 1년 내내 상승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세 매물 자체가 좀 부족한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 전세 사기 사건 여파로 굉장히 빌라 포비아, 네. 비아파트를 지금 굉장히 선호하지 않으면서 기피하면서 아파트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일주일 만에 0.09%가 올랐는데 직전주 0.07%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이제 5월 첫째 주, 5월 넷째 주 이후 51주 연속 이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도권도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방은 하락세로 이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전세 사기 여파로 이제 이렇게 이 기피 현상, 비아파트 기피 현상에다가 또 입주 물량 자체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신축 아파트, 그동안은 이제 역세권 아파트 이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상승세에서 지금은 좀 구축이라도 왜냐하면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계약건 가운데는 그동안 상승세가 좀 크지 않았던 구축 아파트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인천과 경기로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특히 서울의 5월 첫째 주 전세 수급 지수가 100.2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수는 뭐냐? 100을 기준에서 100을 웃돌면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2021년 넷째 주, 21년 5월 넷째 주 이후에 지금은 거의 기준선 100을 넘은 것은 3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또 빌라 기피 현상 때문에 아파트 전세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역전세 우려가 컸어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규 전세 계약 보증금이 기존 갱신 계약 보증금보다 높은 사례가 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역전세에서 2년 전보다 전세 가격 떨어졌기 때문에 집주인이 오히려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내줘야 되는 형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100% 달라졌습니다. 신규 전세 이 계약 보증금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2년 만기가 도래하신 분 새로 계약 갱신을 하려다 보니 1, 2년새 1억
많게는 2억까지 더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해서 1, 2년 만에 1, 2억 모으기 그렇죠. 힘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특히나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굉장히 적은 소형 평형에서 지금 상승세가 더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부동산 빅데이터인 이제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한 3만 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전세 물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이 5만 5천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53%가 1년 4개월 새 줄어든 겁니다. 예. 특히 문제는 뭐냐? 1000가구 이상 전체 굉장히 대단지라고 하거든요. 전세 매물이 0건, 제로인 단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의 얘기가 아니라 뭐 구로라든가 이 서대문구와 같이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직주 근접성이 좋고 역세권인데 네. 편리한 데 살기 원하거든요. 이런 데 선호가 높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이 중저가 전세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면 매매값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면 좀 더 보태서 집을 사자 이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조금씩 이제 그런 이제 기미가 나오곤 있습니다. 네. 그런 기미가 나오곤 있지만 전반적인 건 아니다. 왜냐하면 전세가율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의 전세가율이 지난달 기준 53%. 그런데 이제 3월에 비해서 4월에 한 47%였으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도 야 10억 매매하면 10억이고 전세 살면 아직은 5억 3천만 원 수준이니까 아직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전세가율이 지역별로 이제 구별로 자치구별로 좀 다르거든요. 자치구별로 높은 데는 60, 70%가 넘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전세가율이 평균입니다. 평균 60%를 넘어가게 되면 아마 전세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는 수요가 생긴다. 왜냐하면 지금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국민 평형 자체가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걸 감안하게 되면 차라리 전세 사느니 2년 후 생각하면 그렇죠. 대출 받아서 왜냐하면 신생아 대출의 경우는 전세 대출 1%도 가능하거든요. 최저 그런 걸 대출 받아서 사겠다는 수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경제 이슈들 관련해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